보상을 원하는 유가족이 있고 특정 정당과 연계된 강경파 유가족이 있다. 문명국가 운운했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들 앞에서 내놓은 발언입니다. 청와대로 향하던 유가족들이 경찰과 대치하다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몰래 감시하던 CCTV가 뉴스K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불법 설치 의혹이 있는 청와대 인근 이 CCTV는 청와대 경호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본 대사관 앞에서 1139번째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육군 그 이름에 젊음을 건다는 제목의 홍보 동영상이 있습니다. 뉴스혹에서 홍보와 현실의 차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항에서 교황을 맞이하는 자리에 유가족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가족 단식에 동참하는 연대단식이 광화문 농성장뿐 아니라 유명인과 시민들 일상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인근에서는 청와대로 향하던 유가족들이 경찰에 막혀서 실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가족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광장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보죠. 김현주 PD. 유가족 농성에 합류해 있던 4.16 농선단이 오늘 청와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후 대치 상황도 있었던데요. 왜 그랬던 겁니까? 네, 4.16 광화문 국민농성단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오후 12시쯤 유가족들과 국민농성단은 박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청와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는데요. 경찰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했다며 이들을 둘러쌌고 그 후 40분이 지나서는 앉아있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2명이 119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고 최성호 군의 아버지 최경덕 씨의 다리를 잡고 옮기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최 씨가 실신했습니다. 고 박예지 양의 어머니 엄지영 씨도 계속되는 경찰의 진압에 메고 있던 가방끈으로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등 저항의 뜻을 표했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 씨의 사지를 잡고 끌어냈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경찰은 청와대에 정식 면담을 요청하라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유가족들은 이틀 전 이미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별도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던데요. 교황 방한과 관련된 회견이었습니까? 네, 교황 방한을 하루 앞둔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미온적인 정부를 교황이 압박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31일째 단식 중인 고 김윤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는
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못하면 사는 게 의미 없다고 말하며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는 교황께서 기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는 교황성화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생명보다 귀한 딸을 잃은 애비가 딸의 죽음을 이유를 밝히기 위해 한 달째 장식 중입니다. 한 달을 굶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여민이가 내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저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이익을 앞세워 탐욕적인 세상, 부패하고 무능하며 국민보다 권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라는 인류 보편의 문제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 주십시오. 그래서 힘이 없는 자식을 잃고 그 한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네. 자, 교황 방한 기간 동안 유가족들의 일정도 발표가 됐더군요. 네, 교황 방문에 맞춰 우선 유가족 4명이 내일 서울공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모레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미사에는 유가족 30여 명이 참석하기로 했고 미사 직후에는 가족 10명이 교황과 비공개 면담을 갖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면담에서 진상규명이 120일 넘도록 되지 않는 상황을 교황에게 알리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교황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전국을 도보순례 중인 유가족 3명은 대전 미사에서 교황을 만날 때 지고 다니던 십자가를 직접 넘겨줄 예정입니다. 16일 광화문 광장 시복미사 때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가족들이 함께 교황을 만나고 17일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 때는 생존 학생들이 교황을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대 단식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참가한 100여 명의 시민들과 단체 소속 200여 명의 시민들이 오늘도 광화문 광장을 지켰습니다. 오후 4시 반쯤에는 참가자 270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영화인들이 릴레이 단식에 참여했는데요. 견호인의 양우석 감독, 김종욱 찾기의 장유정 감독 등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시민이 단식 중인 김영호 씨를 향해 30일을 굶었는데 어떻게 죽지 않았냐며 단식장에 난입을 시도하다가 저지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360조 됩니다. 왜 죽지 않고 살았어? 어떡하지? 단식을 한 사람이 왜 살아있어? 네. 연대 단식이 곳곳에서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SNS에 올라온 인증샷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광화문 연대 단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지에서 함께하며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영화감독 박찬욱 씨와 봉준호 씨, 배우 장현성 씨, 고창석 씨, 조은지 씨, 문소리 씨 등이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SNS 인증샷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자신의 SNS에 단식에 동참한다는 인증샷을 남기며 또 다른 시민들의 인증샷을 유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유가족 농성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4.16 농성단의 청와대 인근 기자회견 때 도로에 설치된 CCTV가 회견 참석자들을 감시하는 상황을 뉴스K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설치 위치상 당연히 교통용 CCTV고 관할 경찰서가 운영하는 줄 알았지만 이 CCTV는 청와대 경호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CCTV 설치에 관한 법규는 목적과 용도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 표식이 없었습니다. 현장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입니다. 청와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자회견이 자주 열리죠. 오늘 오전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때 바로 인접한 도로 위에 설치된 CCTV가 회견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평범한 교통용 CCTV 같지만 도로가 아닌 회견 장소를 비추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이동을 하면 CCTV도 그쪽으로 따라서 촬영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CCTV는 청와대 경호실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법규에 따라 설치 목적과
그 용도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국가 중요시설 등에 대한 예외가 있지만 청와대 인근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등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자주 여는 시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문제의 CCTV가 보였다며 감시 또는 체증용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란 리본들이 무수히 달린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37일을 걸어서 오늘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로는 2,000리, 800km에 이르는 도보순례 대장정 목표 지점까지 이제 9km, 20리 정도가 남았습니다. 절실한 기대를 품고 출발했던 이들의 마음에는 지금 실망과 분노가 쌓여 있지만 고행길에 만난 시민들 때문에 기적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례단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 순례 37일차의 아침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기도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충남 논산군 연산면에서 출발한 유가족 순례단 앞에 대전광역시로 들어섰다는 표지판이 나타난 것은 오전 9시 30분쯤. 100명에 가까운 순례단은 대전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오늘의 목적지인 진잠 다목적 체육관에 낮 12시 30분 무렵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최종 목적지인 대전 월드컵 경기장까지 남은 거리는 10km 정도. 안산에서 시작해 진도 팽목항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대전까지 약 800km에 이르는 순례는 이제 단 하루의 여정만을 남겨뒀습니다. 6kg짜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온 고 김웅기 군의 아버지 김학일 씨는 이 순례길이 아들에게 다가가는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걸으면서 용기에 다가가면서 용기가 그 마지막 순간에 맞이했던 고통 그런 걸 좀 덜어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같이 오신 분들이 용기의 그 슬픈 아픈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걸 느끼게 돼요. 하루 참여 인원이 최대 700명까지 달했던 순례길. 일주일 이상을 함께했던 시민들도 많습니다. 같은 일이 너무나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제발 좀 안 일어났으면 싶은 마음이 정말 커요. 그래서 이 길을 함께 우리 아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하는데 그분들이 나서 준 거잖아요. 내가 할 일을. 고마워서. 무더위와 싸우며 걸었던 37일 가운데 이틀을 제외하고는 하루 평균 20-30km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팽목항에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만큼 커다란 분노도 느꼈습니다. 내가 분향소에 있을 때, 가족 대기실에 있을 때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 자격으로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잊어먹질 못해요. 그 박영선 씨의 그 얼굴, 표정,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던 그 모습,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닥의 희망을 걸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아이들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어떻게 한 표라도 얻어보려고. 그게 안 돼서 11대4로 대패하니까 가감히 아이들을 버리잖아요. 그것도 다시 진도 팽목항에 있는 세월호 바닷속으로 다시 그 영혼들을 놓고 그 문을 닫아버리는. 유가족들의 기나긴 여정은 내일 오전 짧은 순례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모레는 종착지인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교황이 직접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오늘 1139번째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내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히고 일제 만행을 세상에 알린 지 23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수요 시위 현장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깊숙이 솔직히 이런 활동을 참가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서 좀 더 친구들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제 국사를 배우면서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아까 와 보니까 저희들보다 먼저 와서 앉아 있어요. 뭐 조언은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좀 기성세대도 부끄러운 것 같고 저희들이 이거를 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아버지가 그 당시에 해결만 지어줬더라면 우리들이 늙어가지고 고생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그 당시에 해결로 못 지어준 그 죄로 다 같은 여성으로서 따님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마땅히 해결로 지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나고 물소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단 말이야.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렇다면서 내 말을 다 들으면 너는 편할 것이고 내 말을 반항하고 내가 안 들으면 너는 이것을 쓰신 거야. 근데 그때 결국은 그 사람한테 참 기집애가 좀 이제 장관을 상하는 그 참혹한 말이 나오지가 못하겠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 행적에 관한 청와대 답변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답변서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이 당일 청와대 경내에 있었으며 20-30분 간격으로 모두 21차례에 걸쳐 서면과 유선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동선을 입증할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경내에 있었다는 주장만 적었습니다. 회의는 없었다고 재차 확인했기 때문에 참사를 보고받고도 왜 회의 소집도 안 했는지 의혹은 여전합니다. 새누리당은 특정 정당과 연계된 유가족이 있다는 발언으로 유가족을 향해서도 정치 공세를 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곽보아 기자, 곽보아 PD. 곽보아입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의문의 7시간에 대한 청와대 답변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공개한 겁니까? 네, 지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으면서 총 21차례에 걸쳐 서면과 유선으로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조원진 의원이 오늘 오후 공개했습니다. 조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받은 답변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20-30분 간격으로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답변서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은 아침에 기침해 저녁에 취침할 때까지가 근무 시간이라며 가족이 없는 우리 대통령은 가족과 휴식하는 이른바 사생활이란 없으며 경호관과 비서관이 언제나 근접 경호하고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은 사고 초동 대응 단계에서 현장 지휘와 구조 활동이 회의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수시로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자료를 보낸 건 대통령의 7시간 행정 논란을 뒤늦게라도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의 답변 자료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회에 나와 답변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으로 국회 속기록만 뒤지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조원진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답변에 대해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다 나온 얘기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의 소통이 쌍방향으로 이뤄졌냐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번 다 나온 얘기를 다시 한 것밖에 안 된다며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직접 보고서를 받는지, 누구랑 상의했는지,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검토해 볼 만한 자료는 여전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의 한정희 대변인은 청와대 자료로 드러난 보고의 수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오전 10시 30분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후 오후 5시 15분 중대본 방문까지 7시간 동안 수많은 보고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그때가 300여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다며 어떤 수준의 보고가 이루어졌기에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이번 자료로 인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청문회 출석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을 보상파와 강경파로 나누는 발언이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문명국가 얘기를 한 이완구 원내대표. 자, 이런 발언은 문명적이라고 보는 모양이죠? 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아직까진 직접적인 대화가 힘들고 시간이 좀 더 지난 후 대화할 것이라며 유가족도 지금 배상, 보상을 원하는 유족들이 있는 반면 정당과 연결된 강경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유가족이 야당과만 접촉하니까 곤혹스럽다고 말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산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은 정당과 연결된 유가족이 있다고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유족들의 내분을 본격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의총까지 열었던 새누리당, 결국 특별법 재협상은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더군요. 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특별법 재협상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 재협상 불가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총우 새누리당의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정신을 훼손해선 안 되고 특별법과 관련해선 야당을 설득하고 계속 대화하자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특별법 재협상 요구를 일축한 후 경제 관련 법안을 특별법과 분리시켜 처리할 것을 민주연합에 요구했습니다. 합니다. 이완구 원내대표 힘내라고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세월호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 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자각을 하여야 합니다. 야당의 협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면 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대 집권 여당은 사건을 관망하는 당이 아니라며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고요. 압박도 있죠. 그러나 김무성 대표에게서 그런 모습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건 김무성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라며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 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민주연합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전국이 파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무성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총우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합의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별법 협상에 관한 모든 것은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회의는 못 열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양당 원내대표들은 세월호 특별법과 각종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특별법 재협상 줄다리기 때문에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이고 국정감사 관련법 개정안, 김영란법과 유병헌법,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 체포동의안 등 민감한 사안이 제 시간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것은 우리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생 법안은 조속한 처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입니다. 국회가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 기능을 상실할 경우에 경제 파탄 시 모든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을 향할 것이고 정치권은 국민과 우리 국가의 역적이 될 것입니다. 특별법 문제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와중에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냐 하면서 국회를 비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문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청와대가 맞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늘 중요한 대목마다 남 탓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정국을 풀어야 할 책임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습니다. 모두가 내 탓이라고 오늘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은 교황 방한이 끝나고 다음 주가 돼서야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황 방한이라는 특별법 협상 촉진 요소가 사라지면서 진통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책에 포함된 제주도 카지노 승인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더군요. 그리고 또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연합에서는 오늘 여러 비판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없이 대기업 규제를 풀어 경제만 살리자는 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낳는 새로운 적폐를 쌓아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박 대통령이 규제 완화 폭탄을 터뜨렸다며 민생 문제를 탐욕의 억제가 아닌 욕망의 발산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부의 제주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사업 승인 방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박보아입니다. 단식을 제대로 했으면 벌써 실려갔어야 된다. 죽을 각오로 해야 된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에 대해 이런 망언이 나온 시점은 지난 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입니다. 여당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한 발언이었지만 상당수 언론이 덮어주었습니다. 어떤 언론이 보도하고 어떤 언론이 덮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토대로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청문회에서 주변 동료 의원들과 나눈 발언입니다. 다음 날 8일부터 11일까지 나올 동안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의 메인 뉴스 기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KBS와 MBC, SBS 지상파 메인 뉴스에선 단 한 줄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종편과 보도채널 중에서는 JTBC와 YTN만 보도했습니다. JTBC는 8일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리포트에서 안 의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안 의원의 해명과 유가족의 입장을 각각 담았습니다. 단신으로 보도한 YTN은 유가족의 입장은 없었고 안 의원의 해명만 담았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한 달 전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세월호 참사를 AI에 비유한 발언을 모든 방송사가 보도한 데 비해 안 의원 발언에 대한 보도량은 대폭 줄었다면서 새누리당의 막말 퍼레이드에 언론도 둔감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엔 9일 토요일과 11일 월요일 신문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서울신문은 9일 안 의원의 발언을 한 건의 기사로 전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은 세월호 유가족 비하성 발언이라며 새누리당 정혜걸 실버세대 위원장과 안 의원의 발언을 기사 제목에 실었습니다. 11일에는 사설을 통해 또 한 번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안 의원의 발언을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유족 측의 입장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서울신문은 유가족 주치의와의 인터뷰로 안 의원 발언 파문을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와 한겨레신문은 별도의 기사로 쓰지 않았고 세월호 관련 기사에 안 의원 발언을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일보는 9일 세월호 국정조사 소식을 전하면서 안 의원 발언을 기사 후반부에 넣었습니다. 11일에는 기자 칼럼을 통해 안 의원의 발언과 사과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11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반발하는 유족들의 기사에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중동 중에서 유일하게 안 의원 발언을 기사로 다룬 조선일보입니다. 안 의원의 말을 통째로 제목으로 삼았지만 기사 본문에서는 안 의원의 해명만 실어놓았습니다. 언론들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때 종종 쓰는 수법입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만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도 기사도 단 한 건도 쓰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젊은 미래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던 우리가 육군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가 방위의 중심군. 경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육군, 그 이름에 젊음을 건다. 내무반 동료인 병사 둘이 휴가 나와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윤일병 사건이 발생한 28사단 소속 관심병사였습니다. 세월호에는 굉장히 피로해한다는 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사회적 이슈를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선택한 경향도 윤일병이라는 친구가 행동이 굼뜨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옛날에 진짜 70년대 이슈에 같으면 병사가 이상한 소리하고 좀 행동이 이상하면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었죠. 약간 들맞은 거죠. 그 이름에 젊음을 건다. 한국인들 60% 이상이 호감을 느끼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황이 방문지 곳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만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교황 내일 방한하는데요. 일정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예, 교황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면서 4박 5일 동안의 방한 일정을 시작합니다. 교황이 닷새 동안 참석하는 공식 행사만도 16건에 이르고 또 이동거리는 약 1000km라고 합니다. 주요 일정을 날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날인 내일은 오후 3시 30분쯤에 청와대에서 준비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튿날에는 이번 교황 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교황이 집전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후에 유가족들과의 만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일째 16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순교자 124위의 시복식을 집전하고 또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도 방문합니다. 17일에는 충남 서산에 있는 천주교 순교 성지인 해미 성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18일에는 조계종 자승총무원장을 비롯해서 7대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또 명동성당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쌍용자동차 해고자, 강정마을 주민들, 또 밀양 송전탑 주민들 이런 분들이 참여한 미사를 직접 집전할 예정입니다. 4박 5일이면 교황 일정으로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대표하는 주민들을 만나서 과연 어떤 얘기를 내놓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 삼성 이건희 회장 입원한 지 곧 100일이 다 돼갑니다. 오늘 그 건강 상태와 관련된 설명이 나왔어요? 건강 상태와 관련된 설명이 2달 만에 나왔습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이준 커뮤니케이션 팀장이 6월 18일 설명한 이후 2달 가까이 경과를 지켜본 결과 여러 가지로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구체적인 병세와 치료법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삼성 측은 이 회장이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진 않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약간의 반응을 내놓는다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5월 10일, 쓰러진 날이 5월 10일인데요. 5월 10일부터 100일 가까이 의사소통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추측과 소문 이런 것들이 도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보안이 워낙 철저한 것도 있고 또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는데 다르게 보면은 언론 관리의 삼성이라서 언론 관리를 워낙 잘해서 언론들은 삼성의 공식 설명만을 받아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정부 추진 방안에 담겨 있었던 내용들 중에요.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방안들 중에 영리병원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된 비판이 오늘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정부가 제주도에 중국 자본이 투입되는 영리병원, 싸널병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건의료노조 등이 정부의 계획을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라고 규정하고 3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 그리고 1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하면서 10만 명이 모이는 범국민 권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연대는 그동안은 정부가 투자를 유치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큰 틀의 정책만 발표했지만 어제의 결정은 눈에 보이는 의료 민영화의 성과를 노골적으로 만들어낸 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 원희룡 제주지사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막아낼 수 있는지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설악산에 케이블카 놓겠다는 방안도 담겨 있었어요. 이게 정경련이 내놨던 그런 방안하고 거의 흡사하다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녹색연합이 어제 정부가 발표한 그 산림 관련 정책과 과거에 지난달에 정경련이 내놓았던 산림정책 제안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한 표를 오늘 내놨습니다. 정경련은 지난달에 8가지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이다라고 해서 정책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관광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 방안이라고 해서 내놓은 걸 보니까 그때 정경련 보고서 속의 정책들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게 녹색연합이 주장한 거였고 또 발견한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산림 관련 규제의 일괄적인 해제, 또 규제 해제를 바탕으로 한 산지 관광 특구 제도 도입, 또 산림 입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다 일치했습니다. 녹색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를 이끄는 것은 결국 정경련이고 어제 그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것은 사실 정경련의 애로사항 해결 창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 특구라는 것은 산림판 4대강 사업이라면서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장병의 인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의 인권 관련 예산을 보니까 전체 국방 예산의 0.0005%에도 못 미친다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전체 국방 예산은 25조 1,960억 원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겨우 1억 2,700만 원이 인권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60만 장병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1인당 211원어치의 인권 예산이 책정된 셈이었습니다. 211원.
또 인권 관련 예산 중에서 인권 교육 예산은 8천만 원 정도고요. 인권 실태 조사에는 고작 4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과 2013년 두 해의 국방 예산 증가를 비교하니까 전체 국방 예산 증가액은 3조 8,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권 예산은 5,600만 원 느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장병 1인당 인권 관련 예산이 1년에 211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잘못 적은 거 아니죠? 예, 211원입니다. 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문화일보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있던 그제였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같이 농성을 하던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의원총회,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니까 의원총회를 가져도 가능한 그런 자리였는데요. 그렇지만 문화일보는 이 장면을 이석기 의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대책회의라고 그런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문화일보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고 반발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의 공식 사과가 있을 때까지 문화일보의 취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일보는 의원들이 대화 중에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관련 발언이 있길래 대책회의라고 한 거다라는 군색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선임된 잔이윤 씨, 잔이윤 씨를 평가해서 결국 좋은 점수를 받아서 감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친박계 인사들이 뭐 점수를 몰아줬어요? 예, 오늘 민주연합의 조정식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의 감사 선임 서류심사 집계표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감사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해주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입니다. 또 나머지 추천위원들도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 등 6명이 친박계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런 친박계 의사들은 잔이윤 씨에게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 추천위원의 경우는 윤 씨에게 99점을 주고 100점 만점에 99점을 주고 나머지 28명의 응시자들한테는 평균 42점을 주는 등 노골적인 점수 몰아주기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점수를 준 근거도 없었는데요. 평가표에는 경영, 경제, 지식 항목도 있었고 또 관광산업에 대한 지식 항목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한 명만 빼고는 그냥 합계 점수만 기재해서 부실 심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럴 거 서류 심사는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자리가 날고 매미가 울고 덕이 억센 사마귀는 사냥에 여념이 없습니다. 곡식은 영그러 가기 바쁘고 무성해진 풀은 씨앗을 맺느라 바쁩니다. 가을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태풍이 가을 풍경을 흔들어댑니다. 가을볕이 내려있는 잎들이 바람에 흔들려 남반사하는 것 보고 있습니다. 눈부십니다. (4.16) 세월호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평영살이는 또 어떤 결실을 가져올까요? 가을길에 바람 거칠게 불어갑니다. 한나라당은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라도 성폭행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2005년 4월 8일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범죄자의 전자위치 확인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로부터 3년 뒤인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법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부터 전자발찌 방식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은 박근혜 후보가 무늬만 여성이 아닌 진정한 여성 대통령 후보라면서 그 근거로 전자발찌가 이른바 박근혜 작품임을 강조했습니다. 시행 5년, 첫 해 200명도 안 되던 전자발찌 착용자는 현재 1,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발찌 무용론은 도입 전부터 끊이지 않았고 실제로 착용자의 성범죄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착용자의 재범률보다도 높은데 정부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엉뚱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이달에만 전자발찌 착용자가 부녀자를 살해한 사건, 또 납치 후 성폭행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전자발찌 성능이 떨어지고 관리 실태도 허술하다 보니 채워놓고 방치하다가 사건 터지면 그때 터졌구나 하는 식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하라고 했다죠. 이순신 장군 부하가 전자발찌처럼 이를 벌려놓고 방치했다면 이순신 장군은 어찌했을까요?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